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숲은 고요하지 않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을 읽고 있습니다. 네, 5장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을 읽어 가겠습니다. 네, 5장의 제목이 정치의 경랑 속에서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읽을 페이지는 253페이지입니다. 이후락의 선거 공작, 김대중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후락 부장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선거 대책이 활발해졌다. 정부와 여당의 최고위급이 대책을 논의하는 중앙대책위원회의 백두진 국무총리, 백남억 당의장, 길재호 당 사무총장, 김진만 당 원내총무, 김성곤 당 재정위원장, 박경원 내무장관, 김정념 청와대 비서실장, 신직수 검찰총장,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의 의장은 총리와 당의장이 교대로 맡기로 했고 간사는 중앙정보부장이 맡았다. 강창성 차장보는 이후락 부장을 따라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모두 강 차장보가 종합해 사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었다. 1970년 12월 27일 이 기구가 궁정동 안가에서 처음 소집되었다. 이후락 부장의 지시에 따라 김영광 공작과장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 그날 김 과장은 먼저 선거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김대중 후보의 지방 유세 상황, 신민당의 내부 사정 및 조직 확대 내용, 민심의 추이 등을 자세히 보고했다. 그리고 자유토론에 들어갔다. 김대중의 자금을 철저히 봉쇄한다. 현재 약 3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대중이 지방 유세에서 매일 국민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터뜨리고 정치쇼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분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진산 당수와 갈라져 이번 대선에서 소극적인 이재용 씨와 그 계보를 탈당시켜 가칭 국민의당에 합치도록 한다. 예비역 장군의 회유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혁명 주체 유원식 장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이에 관한 대책을 공화당이 맡아 추진한다. 김대중을 대통령 선거에 패배케 한 뒤 국회의원 후보 등록까지 저지할 수 있는 방책을 사전에 강구한다. 대중반정이라는 책자에 김일성 정권을 방불케 하는 독재 정권 운운한 대목이 있는데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묶을 수 있는 법적 대책을 마련한다. 이 최고기구 아래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네, 위에서 읽었던 것은요 주요 논의된 안건들입니다. 멤버는 김상복 정무담당 수석비서관, 박영수 내무부 차관, 서인석 국무총리 비서실장, 문창탁 당사무차장, 강창성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전재구 중앙정보부 국장 등이었다. 나중에 홍보를 위해 윤주영 청와대 대변인, 김창근 당 대변인, 홍경보 문공부 차관이 추가되었으며 선거사범 처리를 위해 이봉성 검찰청 차장도 실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회의 사회는 청와대 김상복 장군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실무대책위원회에는 내가 강창성 차장보를 수행에 늘 참석했다. 1971년 1월 29일 중앙대책위원회가 위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에서 실무대책위가 열렸다. 역시 이날도 김영광 과장이 직전 중앙대책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만들어 일일이 브리핑했다. 논의는 김대중 후보의 동정에 대한 점검과 대응에 집중되었다. 우선 김대중 후보가 순회한 지역을 내무부, 지방국과 치안국, 공화당, 중앙정보부 등의 관계자 4명이 따라 돌며 읍면 리장 및 농협 간부 등 지방 유지들을 모아 회유하기로 했다. 그 무렵 있었던 김대중 후보의 집 폭파 사건도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몇 인물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범인을 빨리 잡으면 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단을 구성하되 그 활동을
단시일 내에 종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중앙대책위가 실무대책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참석자들은 모두 삼청동 안가에서 궁정동 안가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도 마침 김대중 후보의 집 폭파 사건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논의 결과 국회조사단을 여사, 야3 비율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을 짧게 잡는 것으로 정리했다. 공식 회의가 끝난 뒤에는 당 의장, 사무총장, 원내 총무와 이우락 부장이 다시 만나 오랫동안 구수회의를 이어갔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을 맞아 이 부장을 중심으로 대선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 갔다. 분위기 자체가 전임 김 부장 때와는 사뭇 달랐다. 한 곳으로 힘이 모인다는 느낌이 분명했다. 백두진 총리, 백남억 당 의장도 이우락 부장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모든 선거 사무의 배후에서 중앙정보부가 힘을 발휘했다. 어떤 때는 과하다고 할 만큼 중앙정보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화당 공천에까지 중앙정보부 조종관이 큰 영향을 발휘했다. 선거 날짜도 중앙정보부가 골랐다. 강창성 차장보는 어느 날 김성락 부국장을 불렀다. 김영감이 유명한 집 알지 않소? 김성락은 그날로 2, 3일간 출근하지 않은 채 목욕 재개하고 집에 모셔놓은 불상에 불공을 들이면서 정성을 모았다. 그리고 그가 스승으로 아는 복술가에게 박정희, 김대중 양인의 성명과 사주를 주고 가장 좋은 날짜를 물었다. 김대중의 사주는 명확하지 않아 애로가 많았다. 이름을 개명한 기록이 있고 생년월일도 여럿이어서 혼란스러웠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선거일이 4월 27일로 결정되었다. 그날이 박정희에게는 길일, 김대중에게는 절명일 또는 혼망일이라 하여 선택했던 것이었다. 3월 들어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신민당 내에서 불화와 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의 일기다. 1. 여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김대중의 조직참모 엄창록을 회유해 우선 200만 원으로 병치료와 요양을 구실로 속리산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엄창록의 명단에 따라 사조직을 완전히 밝혀냈다. 엄창록은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선거 후 생계도 책임지도록 했다. 엄창록을 회유하는데 이우락 부장이 직접 만났다는 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육국공작과의 임모과장과 직원 2명이 전담해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2. 신민당 부녀국장 박모는 200만 원을 받고 탈당했으며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녀는 탈당하기 직전 당 사무국 회의에 참석했고 그 후 바로 배신한 것이다. 그 외에도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많다. 3. 경남의 지구당 위원장 이모는 돈 100만 원에 서약서를 쓰고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4. 조모는 돈 100만 원 받고 공화당 사쿠라가 될 것을 맹서했다. 5. 부여의 권모는 전직 중정요원이어서 철저하게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보부의 대야 공작이었다. 나는 대한세력이라는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도 실망했다. 너무나 쉽게 배신하고 돈에 팔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명예가 값싸게 팔리고 신뢰가 떨어지는 풍토에서 무슨 정치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공작이 여당인 공화당에 무슨 플러스가 될까? 전국에 가서는 공화당에도 비극이요 국가의 기초를 닦는 데에도 큰 해독이 될 것이 자명했으므로 개탄치 않을 수 없었다. 선거가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국가의 모든 기능은 정지되고 모든 정책은 대선 승리와 정권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잃은 공약이 남발되었다. 이를테면 농어촌 전화 사업의 애초 1971년도 목표가 29% 완성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공사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정책이 조정되었다. 득표의 전화사업 이상으로 효과를 낼 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신민당이 공약한 153개 항을 발표하기 직전에 그 내용을 입수한 중앙정보부는 이를 정부 각 부처에 보내면서 그 이상의 내용을 강구해 국무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야당 공약의 김빼기 혹은 사전 제압을 위해서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야 했는데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지금도 행정 각 부처는 야당 공약을 능가하는 공약을 잘 내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라기보다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을 무책임하게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각 부처로 나간 조종관들이 닥달을 했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 중앙정보부의 대선 기획 가운데 또 하나는 제3의 후보를 내세워 야당 표를 분산시키는 작업이었다. 과거에는 이 공작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출마하던 1963년 선거 때였다. 변형태 측의 유권자 다수의 이름을 계속 서신을 보내 다시 읽겠습니다. 변형태 측의 유권자 다수의 이름으로 계속 서신을 보내 대통령 선거에 나서도록 종용했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자 이번에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도록 서신 공작을 계속했다. 그를 부추겼던 것이다. 결국 그는 주변에서 사퇴를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끝까지 버텼다. 개표 결과 그가 얻은 표는 22만 4,443표였고 그 표는 사실상 대부분 야당 지지표였다. 그로 인해 박정희 후보는 15만 6,026표 차이로 가까스로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제3당 국민당은 윤보선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나서도록 권고했으나 실패했다. 이범석 장군을 단일 후보로 옹립하는 운동도 전개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과거 진보당 출신 박기출도 생각해봤지만 그는 역시 영남 사람이었다. 오히려 박정희 후보의 영남표를 갈라서 호남 출신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제3후보 옹립 공작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71년 4월 6일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고영복 서울대 교수가 실시한 여야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이 약간 우세, 약 28만 표 차이이긴 하지만 부동층이 상당히 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주간 동향 보고에도 여당 38%, 야당 30%이며 나머지 32%는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공화당, 언론, 중앙정보부, 치안국의 자료를 종합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라면 여당이 주도해봤자 불과 8% 내외였다. 이를 표로 환산하면 전체 유권자 수가 1,500만 명이니 투표율을 85%로 가정하면 실제 투표자 수는 1,275만 명이었다. 무효표를 빼고 유효표로만 가정하면 약 1,200만 표였다. 그 가운데 군소정당이 약 100만 표를 가져간다고 보면 나머지 1,100만 표를 지지도에 따라 배분하면 여당 600만 표, 야당 500만 표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 형성층의 관점이었다. 따라서 8% 또는 100만 표 차이가 난다는 분석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치였다. 여당 측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8%. 결과가 그렇게 맞아떨어질지 의문시대였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은밀히 매표 공작을 계획했다. 지금의 여론 추이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니 더욱 안정적인 표 차이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다. 약 50만 표를 정선해 20억 원에 사려는 계획이었다. 이를 TT 공작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상까지 선정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표당 4,000원씩 주고 사는 격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매표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 공작의 집행은 공화당에서 하도록 넘겼다. 네, 여기 미국의 지금 예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역사상 가장 더러운 선거로 꼽히는 1955년도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 리처드 데일리 측은 용돈, 즉 영어로 Walking Around Money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뿌렸다. 이는 데일리 선거 조직원들이 하층 또는 흑인 유권자에게 잔돈을 주거나 위스키를 사주고 표를 매수한 데 쓴 자금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수 있었을까? 서울 지하철, 소양강댐 등 여러가지 큰 건설공사의 리베이트로 조달하는 길밖에 없었다.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성곤은 그동안 일본에 가서 여러가지 자금 조달 방안을 교섭하고 돌아왔다. 대선 날이 가까워지면서 사회 전반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데모가 격화되고 언론도 유세 동정을 보도하면서 처음에는 여야를 균형 있게 다루다가 차츰 야당이 유리하게 돌아갔다. 신문사에 출입하는 중앙정보부 조종관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다. 경찰 보고의 유세 청중 수와 언론에 보도되는 수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4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김대중 유세는 공전의 청중을 동원했다.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부산이 야당세로 바뀐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이제야말로 야당지로 일관한 전통을 되찾자는 기자들의 사발통문이 돌았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렇게 야당의 기세가 차츰 오르고 있을 때 하필이면 북한의 허담 외상이 평화통일론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김대중 후보의 4대국 전쟁 억지 보장안과 남북교류론, 향토예비군 폐지 등의 안보론을 선의로 받아들이겠다는 조건 아래 1. 미군 철수 2. 한미 한일협정 폐기 3. 체육인 서신 과학 문화의 교류 4. 남북협상 등 8개 항을 제시한 것이었다. 통상 북한의 제의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했지만 이번 북한의 제의는 김대중 후보의 통일론과 공통점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책회의는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내용을 공개한 뒤 즉각 안보적인 견지에서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기로 했던 것이다. 실제 북한의 제의에 대해 외무부 장관이 반박 성명을 냈고 이어 공화당 대변인이 논평을 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피리를 불면 김대중은 춤을 춘다는 대야 공세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때 마침 북한이 멕시코와 실론에 게릴라를 수출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외신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기서 실론은 스리랑카를 의미할 겁니다. 이는 당연히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되었고 이러한 홍보전은 국민의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했다. 결국 김대중 후보의 안보론은 녹아웃되고 말았다. 북한이 남한의 각종 선거 때마다 번번이 여당에 이로운 행동만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4월 18일 서울 장충당공원에서 열린 김대중 후보의 유세는 100만 명의 청중이 몰려 그때까지 가장 성공적인 집회였다. 정권교체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앞으로 총통제가 채택되어 다시는 대선이 없을 것이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에 대한 청중의 반향은 실로 폭발적이었다. 김 후보는 이런 승세를 읽었는지 7월 1일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해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 4월 20일 선거를 꼭 일주일 앞두고 중앙대처위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의장격인 백두진 총리는 얼떨결에 김대중 후보의 장충단 유세 청중이 유사일에 가장 많았던 것 같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던 모양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 패배감을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백 총리가 옆에 앉았던 이우락 부장으로부터 무안을 당했다고 회의에 배석했던 강창성 차장보가 전해주었다. 그날 오후 실무대책위는 궁정동 안가에서 소집되었다. 나는 그 회의에도 강창성 차장보를 수행해 갔다. 설왕설래 끝에 김창근 대변인이 이제 쓸 약이 하나밖에 없다. 박 대통령 각하가 이번이 나의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다. 다시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야당의 장기 집권 음모론을 깨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동의하는 것 같기는 했다. 문제는 누가 박 대통령에게 가서 그 말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정치 감각이 빠른 김창근 대변인이 다시 결론 짓듯이 말했다. 해법은 모두가 아는데 과연 누가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백남억 당 의장이나 이우락 부장은 누가 봐도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박 대통령에 가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국민에게 밝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우락 부장과 백남억 당 의장에게는 또 누가 실무대책에 의견을 전할 것인가? 서로 눈치 보느라 논의가 엉켰다. 사회를 맡은 김상복 청와대 수석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직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강 차장보와 전제구 국장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김창근이 분위기를 살피다가
각자 알아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제안의 참석자들은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다. 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해 강 차장보에게 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심중이 과연 3선 이상 출마하지 않는 것인지부터가 문제였다. 그의 내심도 모르는 채 과연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통령의 처남 유긴수, 조카 사위 장덕진, 경호실장 박종규 등 세 사람이 공격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는 선거대책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선에서 단안을 내려야 했다. 강 차장보는 급히 지방에 가 있는 이우락 부장을 찾아가 이날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 부장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장은 강 차장보의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당에서 보고하든 말든 맡겨두시오. 짐짓 태어냈다. 이 부장은 이미 박 대통령과 이 문제를 깊이 숙의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다. 백남혁 당 의장이 감히 박 대통령에게 3선 이상 하지 말라는 말을 할 것 같지 않다는 사실도 이 부장은 꿰뚫고 있었다. 4월 22일 공화당의 마지막 유세도 장충당 공원에서 열렸다. 청중이 대거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는 동원도 있었다. 나도 그 근방에 나가봤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유세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인파에 막혀 연단 정면의 청중 한가운데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먼저 언변 좋은 이도선 연사가 박정희 후보의 인생 역정을 소재로 달변에 연설했다.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깡마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반 학생들은 모두 모여 앉아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었지만 유난히 깡마른 이 학생만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교실 밖으로 나가 수도가에서 냉수 한 모금을 마시고 언덕 위 풀밭에 올라가 털썩 주저앉은 채 풀만 열심히 뜯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박정희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 미래는 푸른 하늘처럼 밝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연설한 도중 유경수 여사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청중도 눈물을 머금었다. 두 번째 연사인 백남혁 당 의장의 찬조 연설은 짧았다. 이호상 국회의장은 내가 얼룩송아지이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을 위해 일하는 황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익사를 부렸다. 그리고 박정희 후보가 연단에 올랐다. 박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그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고 그간의 업적과 공약을 하나씩 나열해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박정희는 이번으로 여러분께 펴달라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청중은 물을 끼 얹은 듯 조용해졌다. 다음날 아침 조간에는 이 말이 대서특필되었다. 이제 4년 뒤면 박정희 시대는 끝나는 줄 알았다. 총통제가 될 것이라는 김대중 후보의 발언은 선동정치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년 후 정말 유신체제라는 총통제 개헌이 있을 줄은 당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여하튼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94만 표 차이로 간신히 김대중 후보를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대중 후보와 신민당은 즉각 원천적인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발표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야당 분열, 언론 봉쇄, 각종 매수 등의 공작에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허다했다. 그 시점에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란 연목구어였다.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는 나무를 보면서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조건 하에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사실상 김대중이 승리한 선거였다. 서울에서 김대중은 119만 8,018표 59.4%를 얻은 반면 박정희의 득표는 80만 5,722표 40.0%에 불과했다. 서울의 결과만 보면 민심이 이 정권에서 완전히 떠났던 것이다. 박정희와 이우락은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방식의 대통령 선거로는 더 이상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총통제 카드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이후락 실종, 홍콩에서 그와 함께 보낸 사흘이라는 제목입니다. 1973년 12월 초 내가 주영 대사관에서 근무한 지 반년밖에 안 되던 때였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일시 귀국을 허가해달라는 전문을 본부에 보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친구 박윤배에게 내가 늦더라도 장례를 맡아서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뒤에야 귀국 허가 전문이 왔다. 마침 이우락 부장이 경질되고 신직수 부장이 새로 취임하는 시점이어서 결재가 지체되었던 모양이다. 부랴부랴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 장례는 끝난 뒤였다. 장례 후에는 홀로 남으신 어머니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사를 정리하느라 열흘 남짓 서울에 머물다가 영국으로 귀임했다. 오가는 비용이 넉넉지 못했던 나로서는 북극권을 넘어가는 직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돌며 대만, 홍콩, 방콕 등에서 몇 차례 환승을 거듭하는 항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12월 19일 홍콩행 캐세이 퍼시픽이 있어 이를 타고 대만 비행장에 잠시 체류할 때였다. 대기실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 한쪽 구석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중절모를 눌러선 사나이가 눈에 띄었다. 뒤돌아 앉아 있었지만 이우락 전 부장이 분명했다. 그 순간 아는 체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며칠 전까지 상관이었는데 모른 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가 있는 것으로 성큼 걸어갔다. 부장님, 여기서 뵙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몰라 한참 망설였습니다. 반갑소 미스터리. 어디 가는 길이요? 참, 부친상을 당했다지요? 네, 장례 치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홍콩에서 환승하기 위해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홍콩에 누가 나오기로 했소? 아니요, 단순히 환송만 하니 보세우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면 되지요. 죄송합니다. 환송이 아니고요, 환승만 하니 로 바꾸겠습니다. 잘됐어. 나도 홍콩 가는데 좀 도와줄게. 나 누구에게도 연락 안 했고 호텔 예약도 안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순간 그가 몰래 나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단벌 신사같이 짐도 전혀 없었다. 나는 혹시 이분이 망명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공항을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다. 마침 중앙정보부의 공항 책임자가 그의 동양 출신 직계여서 비밀리에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다는 것이다. 당연히 본부에서는 그의 출국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홍콩에서 4-5시간 기다려 다음 항공편으로 환승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주저되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내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일단 의리를 지켜 그의 난처한 사정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팔자에 없는 그의 임시 수행원이 되었다. 나는 이우락과 함께 홍콩 공항에 도착한 뒤 안내 데스크로 가서 바로 호텔을 예약했다. 가장 유명한 힐튼 호텔 스위트룸을 얻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어언 밤 11시경이었다. 그는 마스터룸을 차지하고 나는 수행원처럼 문깜빵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에 그가 배가 고팠는지 우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일식부의 사정에서 겨우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 그는 제3, 제4 일체 외부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 나는 그날부터 꼼짝없이 그의 곁에 붙어 시중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호텔 식당에 먼저 가서 동정을 살폈다. 공교롭게도 한국 국회의원들이 우글거렸다. 임충식, 차지철, 불이 나게 방으로 돌아와 상황을 알렸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우리 방에서 시켜다 먹기로 하세. 사람들 만나면 또 무슨 잡음이 날 테니 말일세. 그날부터 우리는 식사를 모두 방에서 하면서 응접실에서 TV 시청 등으로 무료하게 지냈다. 그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나왔는지 특별히 누구에게 연락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자연히 그와 대면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 과장, 자네가 영국 가기 전에 발령이 취소되고 혼나게 되었는데 내가 못하게 했지. 그 일 알고 있나?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정은 이랬다. 1973년 초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장군이
후계자는 이후락이라는 말을 취중에 발설해 그만 그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다. 진노한 박 대통령은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윤 장군을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것이 새칭 윤필용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그때 이후락도 하마터면 조사를 당할 뻔했다. 그런데 윤필용이 구속된 뒤 이번에는 이후락이 반격하려 했다. 그때 이용택 수사국장이 강창성과 가까운 이종찬을 족치면 강 장군의 약점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건의하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후락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황당했다. 이용택이 어떻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한때 중앙정보부 외부에서 강창성 장군의 사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나를 통해 중앙정보부에 들어오려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돌아서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임을 실감했다. 이후락은 설명을 계속했다. 이용택의 건의를 받고 나는 공연히 이런 싸움 틈에 젊은 일꾼 하나 잃으면 안 된다고 제지했네. 내 말에 김치열 차장도 같은 의견이라고 동의하더구만. 그때 내가 자네를 조사하라고 동의했으면 오늘날 자네에게 이런 신세도 지지 못할 뻔했네. 하하. 그때 만약 이후락이 이용태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나를 잡아가두고 고문을 해서 무슨 시나리오든 꾸몄을 것이고 나는 반병신이 되었을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가서 이용택은 결국 보안사 휘발유 매각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조사한 끝에 강 장군이 보안사령관에서 삼광구 사령관으로 자천되도록 복수전을 펼쳤다. 예정에도 없던 임시수행원으로 사흘째 지내던 12월 21일 저녁 나는 걱정이 되었다. 부장님, 다음 일정을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나? 아무데도 결정한 곳이 없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영국으로 가시지요. 김동근 공사도 있으니 대외적으로 보안이 유지될 만한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돌아가기로 한 날이 며칠 지났습니다. 더 지체하면 본부나 런던에서 저를 찾게 될 터이니 일단 연락을 하고 내일은 런던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 그러면 일단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내가 필요하면 연락할 터이니 먼저 가게. 혼자 계시도록 하고 저만 떠나면 제가 불안하죠. 같이 떠나시죠. 그럴까? 아니,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밤 9시경 그가 다시 말했다.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자네가 먼저 가는 것이 좋겠네. 며칠 더 있다가 영국에 가게 되면 자네에게 연락하겠네. 전화번호만 주고 가게. 부장님만 남겨두고 가기에는 제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같이 동행하시죠. 아니,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먼저 출발할게.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나와 만났다는 사실을 본부에 알리지 말아주게. 앞으로 내가 있을 곳이 마련되면 자네에게만 알려줄 터이니 우리 긴밀히 연락선을 유지하세요. 간곡하고 절실한 부탁이었다. 그렇지만 런던에 도착하면 김동근 공사에게까지 알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 김 차장보에게 보고하게. 그러나 그도 본부에 알리지 않도록 당부해주게. 김동근 공사는 이 부장 밑에서 차장보로 충실히 근무하다가 648기생이란 이유로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런던에 가 있었다. 나는 나와 김동근 공사의 집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를 호텔 메모지에 상세히 기록해 그에게 주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1000를 주면서 여비에 보태쓰라고 했다. 나는 사정이 급해서 돈을 사양하지 못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불이 나게 공항으로 떠났다. 영국에 귀임해선 자세한 사정을 김동근 공사에게만 보고했다. 그리고 그가 혹시 영국으로 올 것에 대비해 런던 변두리에 묵을 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던 차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전임 이후락 부장이 홍콩발 영국행 항공편으로 갔으니 소재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급히 답장을 보냈다.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영국에 도착하면 파악해 보고하겠다. 본부에서 다시 전문이 왔다. 분명히 런던으로 갔다. 소재를 파악하라. 곧 이어 홍콩발 런던행 캐세이 퍼시픽 승객 명단을 보내왔는데 HR 리가 있었다. 출발 시간을 보니 내가 아침 이탈리아 편으로 홍콩을 떠난 뒤 그날 오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었다. 기가 막혔다. 이 부장은 분명히 런던에 가면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고 이 명단을 보면 내가 떠난 직후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분명하고 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몰렸다. 런던의 비선을 총동원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다시 하태중 국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왜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거요? 사실은 제가 홍콩에서 이우락 전 부장님을 배웠습니다. 런던에 오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말해보시오. 사실은 그분과 약속했습니다. 보고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하 국장은 역정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호랑이로 소문난 이철희 장군이 전화를 걸어 불가치화를 했다. 기관은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나? 소낙비 같은 정구를 5분 이상 듣고 나자 나는 런던 생활도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각오가 섰다. 그래서 한마디 대꾸했다. 차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분은 우리들의 직전 상관이었습니다. 그분이 공경에 처해서 일체 연락은 저한테만 할 터이니 보안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요청을 거부합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좋았을 것을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다. 차장님,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공경에 처하시면 저는 이번과 똑같이 차장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화기에 불이 날 듯이 길길이 뛰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귀관,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심할 써서 보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 일방적으로 고함만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귀국 보따리 쌀 각오를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징계한다는 소식은 없고 계속 이우락 전 부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진행 여부를 보고하라는 전문만 매시간 날아왔다. 런던 시내의 호텔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비로소 알았다. 호텔마다 일일이 투숙객 명단을 찾아보려 했지만 리나, 즉 LEE나 RHE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대사관과 협의해 런던 공항 당국으로부터 12월 19일부터 일주일간의 출입국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것도 수만 명이나 되어 힘들었다.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었다. 화가 치민 김동근 공사는 본부로 전문을 보내 너무 재촉하지 말라.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면서 현지 사정을 실토했다. 그렇게 우리는 좌불안석이고 이우락의 소재는 오리무중인 가운데 2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해가 바뀌어 1974년 2월 어느 날 이우락 전 부장이 김동근 공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다. 나 지금 바하마에 와 있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부장님 찾으라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로 빨리 연락을 취하셔야겠습니다. 나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직항하지 않고 런던으로 먼저 갈 겁니다. 대환영이지요. 준비하겠습니다. 일정 알려주세요. 며칠 후 김 공사와 나는 히스로 공항으로 나가서 그를 안내해 런던 외곽 켄싱턴 힐튼 호텔에 체크인하게 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홍콩을 떠난 뒤 이우락의 행로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떠난 바로 그날 오후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히스로 공항에 내려 공항 근처 홀리데이 인에 묵었다. 거기서 그는 미국에 있는 사위에게 전화해 상의한 끝에 바하마로 갔다. 그곳에서 약 2개월 머물면서 향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우락은 1973년 4월 망명한 김용욱 전 부장처럼 우둔하지 않았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자신이 반발해봤자 부딪힐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때마침 사돈, 즉 아들의 장인인 김종희 한국하약 회장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귀국해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었다. 그는 귀국을 결심했고 그동안 본부로부터 심하게 추궁을 당한 김 공사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일부러 런던에 들렀다가 서울로 가는 일정을 택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에 대한 일종의 마음의 서비스였다. 네, 다음 소제목은 극비리에 진행된 7.4 공동성명입니다. 그리고 이우락이 어느 날 영웅으로 출연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락과 홍콩의 힐튼 호텔에 사흘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식사도 룸서비스로 시켜 먹었고 때로는 술도 한잔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다. 그는 내복 바람으로 호텔에 가운만 걸친 채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가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3년의 기간, 즉 1970년 12월부터 1973년 12월은
경랑의 세월이었다.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그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정점은 그 전 해인 1972년 5월 그가 평양을 찾아 김일성을 만나고 7.4 공동성명을 체결한 일이었다. 부장님, 우리나라에서 김일성을 직접 만난 분이 이제 없는데 부장님은 그를 단독 면담하셨습니다.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역사의 큰 일을 모두 경험한 인물 같은 면이 있더군. 무슨 일이든 막히는 것이 없고 자기가 몰릴 것 같으면 허허 웃어넘기고 임기응변이 능한 사람 같았네. 예를 들면 말일세, 나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왜 남조선은 미군을 꼭 붙잡아두려고 하는 거요? 라고 묻더군. 내가 주성님, 미군이 다 나갔었는데 어쩌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핵심을 찌르니 금세 알아듣더군. 그러면서 허허허허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렇게 말을 돌리지 않겠나? 대화의 큰 줄기도 잡아 논할 줄 알고 작은 가지도 허투루 보지 않는 그런 인물일세. 그는 스스로 김일성에게 약간 경도되었다고 느꼈는지 말을 돌렸다. 그를 상대로 우리 지도라는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지. 지식으로나 논리로나 그를 압도할 수 있지. 그의 평양행은 넓게 보자면 그 전해인 1971년 4월의 대통령 선거가 단초였다. 그때까지 남북관계는 정치권의 금기사항이었다. 이를 위반해서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봉암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비록 선거에서 패하긴 했지만 통일 3원칙, 4대국 안보론 등을 제시하면서 젊은 세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호응도 예상 외로 높았다. 그러던 차에 헨리 키신저가 그해 7월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면서 중국과 화해 무드를 조성했고 대탕트는 1970년대 초반 세계사적 흐름이 되었다. 이 대탕트라는 것은 긴장의 완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해빙 무드 정도 됩니다. 동서 양측 대립의 해빙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락 부장이 이런 국민 여론과 국제주류를 읽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렵사리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갔지만 머지않아 대탕트 무드와 야당의 통일론을 맞닥뜨리면 자칫 숯에 몰리고 쉽게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그런 상황을 빤히 내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거꾸로 생각했다. 박정희 정권이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으로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마침 김일성도 닉슨의 중국 방문 계획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해 8월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아누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시민환영대회 연설에서 통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남조선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 언제든 접촉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화 상대에 그동안 비난의 표적이던 공화당을 포함시킨 것은 중요한 신호였다. 여기에 화답하듯 남측에서는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고 이때가 71년 8월 12일입니다. 이틀 후 북측이 이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27년 만에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 간의 궁합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남북 적시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남북의 연락관들이 판문점에서 만날 때 각 신문은 우리 측 대표인 우아한 윤여훈 여사를 경쟁적으로 취재했다. 어떤 스타도 이만큼 매스컴을 탄 일이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남북관계 사업은 시초부터 대성공이었다. 본 회담의 대표진이 편성되었다. 김현주, 정홍진 등 5명이었다. 특히 정홍진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었다. 그가 정보학교의 교관일 때 나는 그에게 사회학 개론을 배웠다. 그는 핵심을 파악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우락 부장은 정홍진을 알아보고 발탁해 통일 문제를 전담하는 참모로 기용했다.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할 때 이 부장은 정홍진에게 밀명을 내렸다. 북측 대표단의 김태희 단장 외에 실세를 찾으라는 것이었다. 정홍진은 김덕형과 장외에서 별도로 만나 이 부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를 받은 상대는 김일성의 아우로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인 김영주였다.
이우락 부장은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종합청사 사무실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가끔 그것도 외빈을 접대할 때 외에는 궁정동 안가에 칩거했다. 부장이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보고서의 결재란이나 귀퉁이에 녹색 사인펜으로 L자 표시가 있으면 그가 봤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이미 남북관계 자맹을 위해 자기 소재를 감추는 방법을 강구했던 것이다. 1971년 그렇게 해빙 무드가 길게 깔려갈 즈음에 이우락 부장은 강창성 차장보에게 은밀하게 향후 정치 일정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강 차장보는 즉각 김성락 판단기획실장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김영광 판단기획실 부실장 등이 합동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 가칭 KM계획이라는 지극히 초보적인 습작품이었다. 여기서 KM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아마 계엄의 음에서 따온 말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핵심이 헌정 중단과 새롭고도 강력한 통치체제에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와 동시에 이우락은 정홍진에게 대북 접근을 정부 차원으로 격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1972년에 들어서서 적십자 회담과 별도로 남북 정부 간 회담의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진전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때까지 남한 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나 남북의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만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피차 정부를 인정하는 가운데 회담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해 3월 정홍진은 먼저 단신으로 평양을 방문해 이후락 평양 방문의 세부 절차와 남북 간 직통전화 가설에 합의하고 돌아왔다. 이후 이우락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는 일만 남았다.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평양에 가기로 결심했네.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한 사실이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여행이지 않은가. 참으로 착잡했네. 만약 그들이 나를 잡아놓고 남조선의 정보부장이 망명했다고 발표하면 그만 아닌가. 이우락은 그런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사찰도 가고 명소를 찾아 묵상도 했다고 실토했다. 박 대통령은 이 부장의 평양 방문에 앞서 다소라도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싶어 CIA에 평양 방문 사실을 알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CIA라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우락은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 청산가리 캡슐도 준비했다. 드디어 이우락은 1972년 5월 2일 아침에 청와대를 방문해 출발 신고를 하고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에 도착해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북측은 김영주를 내세우지 않고 박성철 부수상이 대행하게 했다. 이우락에 따르면 김영주는 실세도 아니고 무언가 정신박약 상태인 것 같았다고 한다. 5월 3일과 4일 장시간에 걸쳐 박성철과 회담했다. 가장 큰 난제는 통일의 원칙이었다. 북의 주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세 가지 대전제에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걸렸다. 이후락은 자주라는 말에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외세의 의미를 북측과 달리 해석하면 주한미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비교적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흔적을 그가 김일성과 나눈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하튼 대충 합의를 이루고 이우락이 초대소로 돌아와 잠을 자려 할 때였다. 자정이 넘어 갑자기 초대소가 소란해지더니 북한 측 인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서둘러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우락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옷부터 갈아입었다. 잠옷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준비해온 캡슐을 주머니에 단단히 넣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도 모른 채 산길을 따라 벤츠 웨빈차를 타고 갔다. 앞뒤에 모두 호송차가 있었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어느 웅대한 별장으로 들어서는데 마침 박성철이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어 다소 안심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안내로 접견실에 들어설 때 인민복 차림의 김일성이 웃는 얼굴로 그를 맞았다. 이유락 부장 선생, 멀리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람한 저음의 허스키 보이스로 껄껄 웃으며 김일성이 손을 내밀었다. 이유락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데 그동안 땀난 손가락으로 캡슐을 잡고 있는 바람에 껍질이 녹아 손가락에 묻어버렸다. 이를 떼어내느라 속으로 당황했다. 손을 급히 빼서 김일성과 악수를 했다. 이유락 부장 선생은 영웅이요. 사선을 돌파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니 정말 영웅이요. 바로 이 말은 비록 내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유락이 전한 표현 그대로다.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이유락 몰락의 출발점이 되었다. 물론 그때에는 아무도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김일성과의 대화 가운데 주한미군 문제가 나왔다. 왜 남측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주성님께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전쟁이 없었으면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유락의 즉석 답변을 김일성이 허허 너털로 손으로 넘긴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다. 바로 여기서 이유락은 주한미군을 외세나 자주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다. 7.4 공동성명 초안에 합의한 이유락은 5월 5일 돌아와 청와대의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즉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김성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이랬다. 2달 전 그는 평양에서 돌아온 즉시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 북한 자맹에 관해 보고했는데 그 핵심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문안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마디로 문안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평화통일을 읊은 것은 좋으나 북한의 인민회의가 공식적으로 채택해놓은 평화통일 3대 원칙을 그대로 받아쓴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네, 이건 김성진, 박정희를 말하다 그의 개혁정치 그리고 과잉충성이라는 회고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나도 이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이의가 있다. 나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가운데 민족 대단결 자리에 민주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락이 남북협상에 대해 약간의 역사적 지식만 갖고 있었어도 민주를 그처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은 남북협상차 북한에 갔을 때 이미 민주, 자주, 통일, 독립을 주창한 바 있었다. 이런 것은 역사적 문건을 조금만 들춰봐도 금세 알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유락이 평양에서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론에서도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요령있게 피해갔다. 그의 설명은 경우에 따라 가도 되고 불가도 되는 이중 논리였다. 이를테면 자주 외세 등의 말은 남북한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포함시켜도 무방하지만 민주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그의 설명은 대단히 자의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유락은 북한과의 비밀교섭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권력구조를 강화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박 대통령을 납득시켰다. 그래서 당시 이런 모순된 해석에 대한 지적이 나오다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이후락이 평양을 방문한 후 5월 29일 답방 형식으로 김영주 대신 박성칠이 서울에 다녀가면서 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은 평화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 말에는 통일을 하려면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불가피한데 이제부터 남한도 국력을 집중해 체제의 우월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마디로 서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7월 3일 중앙정보학교에서는 다음 날의 특별 기자회견 리허설이 열렸다. 보통 예행연습 때는 부장이 나타나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이 부장이 직접 나왔다. 시작하게. 이 부장의 지시에 따라 노태갑 공보관이 준비한 대로 소개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이유락 중앙정보부장님의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이 있겠음. 가만히 있어. 누가 자네 보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이유락 부장은 버럭 화를 내며 노 공보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부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겁 많은 노 공보관은 주눅들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에 든 각본만 내려다보았다. 이 부장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내가 시킨 대로 해. 지금부터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라고만 간단히 말해. 긴장한 가운데 예행 연습이 끝나고 모두 해산했다. 나는 노 공보관의 말과 이 부장의 말에서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중앙정보학교 강당으로 모여들었다. 나도 그 때까지 회견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드디어 이 부장이 등단하고 회견이 시작되었다. 노 공보관은 지시대로 간단하게 말했다. 이우락 부장은 연단으로 나와 웃는 낯으로 기자들을 한번 휙 돌아본 뒤 입을 열었다. 나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자들이 억하고 대경실색했다. 이런 충격요법을 위해 어제 예행연습 때 노 공보관이 미리 김을 빼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로구나. 나도 그제야 깨달았다. 이 부장의 기자회견문과 7.4 공동선언문은 그제야 비로소 배부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우락의 언론 다루는 솜씨에 새삼 감탄했다. 기자들은 질문을 하는 둥 마는 둥 모두 한 방 맞고 정신이 나갔다. 너도 나도 어떻게 기사를 송고해야 할지 갈팡질팡 야당이 났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다. 모두 이리저리 뛰면서 전화기를 찾느라 바빴다. 중요한 질문은 딱 한마디였다. 주한미군도 외세입니까? 이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주한유엔군은 외세가 아닙니다. 북측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우락은 완전히 톱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누구도 2인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 있었다. 이우락은 이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때 깜빡 잊었던 모양이다. 박정희의 심중을 가장 잘 아는 그가 김일성의 영웅 호칭에 들떠 있었던 것일까? 네,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 정치의 경랑 속에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분을 앞서 읽었고요.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읽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책 읽게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